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오늘 첫 TV토론회에서 문자 논란 등을 두고 격돌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상황과 여야 전당대회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보고 시작하시죠. 야당이 추진했던 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방문 중인데 전자결제를 통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상했던 수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검법이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특검법 자체를 보면 고발인이 특검의 대상과 그다음에 규모, 방식 그런 것들을 다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검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여야 공이 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도 어떻게 보면 큰 넓은 의미에서의 특검이거든요. 근데 공수처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그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상설 특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고 상설 특검법을 이번에 하면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야가 결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한다는 이유는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어떤 특검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당 국무총리 등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국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신뢰 없이 쓸 수 있습니까? 무신불립이에요, 정권은. 그러면은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 생각만 계속 국민들한테 강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니까 믿어. 당신들이 왜 의심을 해? 이게 맞나요?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면 그거에 맞는 처방을 내놓는 게 정치 지도자의 몫이라고 보고요. 총선 민의를 통해서 저는 적어도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결론이 났다고 저는 봐요. 다른 것까지는 좀 무리한, 민주당의 주장이 무리한 부분이 전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최혜병 특검법은 저는 총선에서 이미 결판이 났다고 보는데 그 민심을 무시하는 불통령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특검이 문제가 있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형식을 바꿔서 국민이 신뢰가 갈 수 있는 특검법을 제안하시면 되잖아요. 공수처나 지금의 수사는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총선에서 그 참패를 안겨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된 사안으로 여론이 뒤집혀가지고 참패했잖아요.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자꾸 형식 문제만 얘기하면서 야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좀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권의 현재 의석수로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당장 재표결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본회의 가결을 위해서 적절한 시점을 고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제안을 했던 제3자 추천 특검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대위 이후에 당내가 뭔가 이렇게 파편화되고 파열음이 나면 그때를 좀 정무적인 시점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게 우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는 원내 사령탑이 결정할 부분이고요. 대통령과 그리고 당내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이제 특검법을 우리가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오늘 경찰 수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송치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그 이종섭 전 장관이 기존에 있던 수사단장의 그 어떤 혐의 내용, 공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는데 왜 있느냐 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재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맞다는 거를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외압 부분도 이게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다면 야당이 원하는 답정너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도 또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어떤 태도가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재표결을 하는데 그거를 그 제3자 추천 대안을는 못 해요. 그러니까 재표결에는 수정안을 제출할 새로 수가 아예 없거든요. 발의해야겠죠. 예,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새 법안을 올려가지고 표결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 협상의 주체가 서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한동훈 당대표가 쓰지 않으면 협상의 주체가 사실상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김기웅 대변인께서 그 경찰의 발표가 그 국민의 신뢰를 뭐 회복시켜주고 불신을 불식시켜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해석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처방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진단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혐의가 불신을 키우는 계기라고 생각할 거라고 좀 봐요. 의구심을 키우고 불신을 키우는. 봐라, 이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봅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환경과 자락을 깔아주듯이 충성 경쟁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국민들한테 의심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 경찰이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입장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일단 재표결이 언제 또 민주당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이 국민청원 관련돼서 이걸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해서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135만 명 지금 네. 동의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뭐 증인 명단 등에 있어서 혹은 아니면 진행하는 그 자체가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꾹꾹 숨겼다가 이제 판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또한 이게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을 위한 어떤 밑자락과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탄핵의 어떤 청원의 주요 내용을 봤을 때 예. 이해 안 되는 면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탄핵을 주장했던 그리고 처음에 이걸 하자고 했던 발의했던, 분이 예. 국보법 위반으로 있던 전과 4범인가 5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원 주요 내용 중에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좋은 거거든요. 사실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어떻게 보면 구성 요건도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전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제 해병대 특검과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검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탄핵의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얘기하다 보면 뭔가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문제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탄핵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락을 까는 그런 출발점에 예. 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인 뭐 있고 없고 누가 증인했을까 그거 외에도 그냥 청문회 진행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 맞습니다. 뭐냐면 저번에 법사위에서 그때 해병대원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선서 부분에 대해서 왜 선서를 하지 않는가 부분이 있었지만 그건 피우진 전 이제 보훈처장도 그때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사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합법적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보여준 행태는 이분들한테 권한을 넘겨줬을 때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동무대로 모였다. 그래서 비코미디라는 그런 어떤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이란 거는 굉장히
엄격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어떤 불법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탄핵을 통해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1대까지는 방탄 국회였는데 지금은 탄핵 국회가 됐다. 이렇게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는 야당 안에서의 의견은 동일시되고 있는 겁니까? 뭐 야당 안에라는 게 지금 예. 대부분 이제 비주류 목소리는 거의 분출이 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나오는 목소리는 거의 뭐 단일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선출직이에요. 대통령도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겁니다. 그러면 그 선출한 1,700만의 의사를 그 국회 그 135만의 국민의 탄원 때문에 탄핵을 청문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본인들도 선출직인데 예? 그 선출직의 무게를 그렇게 민주주의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 정대가 1,700만 뭐 이상 예. 그 1,700만 정도가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존중한다면 법적으로 분명한 뭐가 나왔을 때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특검하고 특검 통해서 최혜병의 뭐 그거에 뭐 이렇게 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추진하는 게 맞다. 이거를 135만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그럼 135만이 기준입니까? 뭐 몇만이 기준이에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 국회의원 탄핵제도는 없지만 그러면 뭐 국회의장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장 탄핵 청문회 할 겁니까? 기준에 따라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환호는 받겠지만 중도층은 조금 짜증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저희 다음 이슈 태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역시나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서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 총선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받고 소통을 해서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면 총선 결과 다르지 않았겠느냐라고 한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고요. 그런데 한 후보는 이 밸런스 게임에서도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뭐 대통령과 식사를 할 거냐, 네. 아니 문자에 답을 할 거냐, 문자 답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사적인 연락을 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이번 총선의 후보자로 뛰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총선 결과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6개월 전에 수면 아래 있던 이 문자 문제가 왜 불거졌는가, 어떤 의도가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 후보 측에서는 이게 뭔가 대통령실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당무 개입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게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번의 문자 내용이 조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선 정중하게 하면서 사과를 하겠다는 걸 반복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사과를 했을 때 문제점도 필요는 하지만 예. 제가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는 사과를 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를 단순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읽고 씹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이제 네. 예의가 없다 이걸 떠나서 예.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손을 내밀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잡아서 끌어안아서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공과 사람 말이 맞지만 그게 과연 지극히 사적인 문제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바라봄에 있어서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내용상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국민과 당원이 평가할 거라 봅니다. 예, 이번 토론회에서 문자 논란으로 네. 나왔던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는 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예. 싶은 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였습니다. 감히 김건희 세 글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김건희 여사 목에 방울 달기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방울을 누가 달았나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받았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때에 김경률, 한동훈 외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죠? 총선에 나왔던 사람 중에? 원희룡 후보가 제기를 했나요? 나경원 후보가 제기를 했나요? 저는 지금에 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도 한 번 실어주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랬으면은 자기들 당선 더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이게 비겁한 모습인가? 이기적인 모습인가? 이거 뭐지? 뭐 저는 모지가 너무 많이 떠올라요. 네. TV 토론을 이제 두 분 다 보셨겠지만 네. 사실 질문이 되게 뭐랄까 좀 참신한 질문들도 되게 많았고 좀 곤란할 것 같은 질문들도 네. 많이 있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네. 같았어요. 가령 뭐 당 대표가 된다면 어려운 상대 이재명 대표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근데 네. 또 의외라고 봐야 될 거예요. 세 명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대하기 쉽다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어떤 반사이익을 기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집권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눈치 보고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각을 세워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원희룡 둘 다 비판하는 것 같고 원희룡은 불통은 안 되고 집안에 있는 얘기가 단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담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한동훈 후보를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의도하지 않지만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회와 시작이란 그런 표현을 쓰지만 안정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목표는 완전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의원은 좀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이 있는 남자다. 자기랑 통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당이 더 이상 대통령실의 출장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3년이라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 3년.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은 당원과 국민한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후보들끼리도 당정 관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고 국민 역시도 궁금해하고 있을 거거든요. 내 후보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좀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당정 관계는 공사 구분을 할 줄 알면 문제가 될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좀 껄끄러워도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은 공사 구분이 안 되니까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서 2년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구분을 할 줄 알면 아무리 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공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야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공사 구분이 진짜 자기 말대로 되는 사람이라면 예.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걸 그르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그거는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을 가서 설득도 하고 민심도 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존중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정말 존중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행위를 하겠죠. 예. 그러나 다른 세 후보들은요.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고착화된 국민의힘의 모습, 정권의 모습 여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저는 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TV 토론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봤고요. 조금 전에 다뤘던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과를 공개 요구하는 글을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자에 뭐 사과 의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진실 공방이 아니라 사과가 필요하다. 정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거다. 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건 내용 저도 페이북 글을 봤는데 그 제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를 할 의향이 없었느냐 있느냐를 떠나서 예. 2%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를 평가를 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게 책임성이 있는 태도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의 후보의 말처럼 깔끔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논란이 커지지 않는다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권성동이라는 스피커가 예전에 윤핵관이었기 예.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전략에 있어서 1등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1등 후보는 예를 들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것처럼 자꾸 프레임에 걸면 안 됩니다. 본인의 워딩을 미래지향적인 걸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꾸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겠다는 약간의 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있을 때 2, 3위가 여러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워딩만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2, 3위는 답답했지만 그건 1위 주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게 맞는 전략입니다. 예, 권성동 의원이 오늘 이런 글을 SNS에 올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은 용산의 아바타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 후보의 사과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용산에도 한동훈이 사과하면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맞다고 그 사과를 해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김건희 여사 사과도 요구를 해야죠 본인이. 그때는 본인은 오히려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쪽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3자가 들으면 저 사람 뭐지? 뭐 유체 이탈인가?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 지금 우리 김기웅 대변인이 너무 좋은 얘기 해줬어요. 저렇게 싸우려고 드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내공이 부족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김 대변인이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줬으니까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짧게나마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조금 다뤄볼게요. 김두광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사표 던진 내용들 좀 보면 제왕적 당대표 등 좀 비판적인 의견도 좀 냈더라고요. 민주당 네. 상황에서 김두광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좀 표심을 잡겠습니까? 좀 짧게라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 들어오기 전에 우리 평론가님이랑 좀 좀 얘기하셨습니까? 이견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약속 대련이든 뭐든 들러리든 그래도 추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구색 맞추기가 예. 아니냐 그러면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면 김두관 의원의 그 캐파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런 거는 공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거는 개딸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투표기 때문에 비밀 투표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지션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일극체제를 만들었냐? 사법 리스크 안에서 체포 동의안 등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이제 1심이 9월, 10월에 이제 위증교사와 선거법 나오지 않습니까? 그 틈을 벌릴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냥 압도적으로 힘으로 밀고 가는데 구색 맞추기로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는 걸 환영했지만 예. 저는 그런 웃음기가 조만간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이 의견에 어느 정도 좀 이견이 있으셨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나오신 거는 잘한 결정이죠. 근데 기왕 나오셨으면
그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결기와 뭐 이렇게 에너지와 비전과 이런 걸 보여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마 선언문을 배포만 하고 거기서 낭독을 안 하셨잖아요. 그 결기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포기하는 건가? 그냥 뭐 구색 맞추려고만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본인 스스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중요한 이벤트에 본인이 청중이 느끼게끔 그다음에 동질감을 느끼거나 공감이 느껴지게끔 자기 언어로 거기에다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게 없다는 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김두관 후보를 뭐 잘하셨다, 지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모습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같이 예.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